한유진의 구두굽 소리가 JM그룹 VVIP 병동의 대리석 바닥을 냉정하게 울렸다. 소독약 냄새가 밴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지만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조각된 얼음처럼 미동조차 없었다. 그녀는 오늘 자신의 약혼자이자 JM그룹의 심장이었던 남자 강민혁의 새 비서로 첫 출근을 하는 길이었다. 3주 전 의문의 차량 추돌 사고. 민혁은 기적처럼 살아났지만 유진과 함께한 5년을 포함한 모든 기억을 잃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연인이 아니었다. 오늘부터 그녀의 이름은 그저 한 비서였다.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눈부신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졌지만 방 안의 공기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보다 차가웠다. 그리고 그 차가운 공기의 중심에 강태준이 있었다. 민혁의 사촌 동생이자 현 부회장. 그는 값비싼 실크 가운을 걸친 채 특유의 여유롭고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유진을 맞이했다. 오, 한 비서, 드디어 왔군. 형님이 기다리시던 참이야. 태준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조롱이 묻어났다. 그가 이 모든 비극의 최대 수혜자였다. 유진은 그를 향해 가볍게 목례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와 눈이 마주쳤다. 창가에 서 있던 강민혁. 그는 병원복 차림이었지만 그 압도적인 존재감은 여전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유진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던 것은 바로 그 눈빛이었다. 자신을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날카롭고 분석적이며 완전한 타인을 향한 무관심만이 남아있었다. 이 사람인가? 민혁이 태준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유진이 기억하는 것보다 한 톤 낮고 건조했다. 네, 형님. 소개하죠. 한유진 비서. 예전에 우리 회사 전략기획실에서 가장 유능했던 직원 중 하나였어요. 형님이 회복하시는 동안 업무를 보좌하는데 이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태준은 교묘하게 그들의 관계를 직원으로 격하했다. 유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것이 그녀가 받아들인 조건이었다. 그의 곁에 머물기 위한 유일한 방법. 그녀는 민혁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대표님. 한유진입니다. 오늘부터 대표님의 비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라는 말이 그녀의 혀를 찔렀다. 민혁은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값비싼 기계를 검수하듯 냉정했다. 기억을 잃었다고 들었겠지. 지금 내 눈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 구분이 안 돼. 특별 대우 같은 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유진은 흔들리지 않고 그의 눈을 마주했다. 물론입니다, 대표님. 제 업무는 대표님을 보좌하는 것이지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민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듯 했다. 강태준은 이 상황이 퍽 즐거운 듯 끼어들었다. 형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한 비서는 이제 형님 회복에 필요한 사소한 일들을 도울 겁니다. 일정 관리나 약 챙겨드리는 것 같은. 그는 노골적으로 유진의 역할을 축소하려 했다. 유진은 태준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그는 민혁이 유진을 그저 그런 시중드는 사람으로 인식하길 바랐다. 하지만 유진은 그럴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이 병실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미 전쟁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유용성을 증명해야 했다. 유진은 방안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값비싼 위문 꽃바구니들이 방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의 시선은 창가 구석에 놓인 유난히 눈에 띄는 하얀 국화 꽃다발에 멈췄다. 대표님, 실례지만 저 꽃은 치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혁이 무슨 상관이지? 라며 퉁명스럽게 묻기도 전에 유진은 망설임 없이 국화 꽃다발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안에 꽂힌 카드를 확인했다. 비어 있었다. 장례식에나 쓰일 법한 꽃을 사고 생존자에게 보낸 자의 악의.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태준이 간호사에게 시키면 될 일이라며 제지하려 했지만 유진은 이미 꽃다발을 들어 올렸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녀는 태준을 무시하고 민혁을 향해 돌아섰다. 대표님, 태블릿에 오늘 재활 일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또한 JM그룹의 긴급 현안 보고서 5건을 리스크 레벨별로 분류하여 요약해 두었습니다. 먼저 브리핑을 시작할까요? 아니면 휴식을 원하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전문적이었다. 민혁은 놀란 듯 했다. 그는 허둥대는 비서를 예상했지만 자신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전략가를 마주했다. 리스크 레벨별 분류필요. 태준이 당황하며 끼어들었다. 아니, 한 비서 의사 선생님이 형님은 절대 안정이. 민혁이 손을 들어 태준의 말을 막았다. 조용히 해. 리스크 레벨 1. 그것부터 보고해. 그는 유진을 시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미 태준이 아닌 유진의 분석을 선택했다. 유진을 사랑했던 기억은 없을지 몰라도 그녀의 능력을 알아보는 그의 본능은 살아있었다. 그날 저녁 태준은 불만 가득한 얼굴로 병실을 떠났다. 민혁을 고립시키려던 그의 계획은 첫날부터 삐걱거렸다. 유진은 늦게까지 남아 어지러운 병실을 정리했다. 그녀는 민혁이 잠들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 어둠 속에서 그의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유진의 손이 순간 멈췄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를 돌아보지 않은 채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아닙니다, 대표님. 저는 전략기획실 소속이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저를 주목하실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 거짓말은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목을 긁었다. 그런가? 민혁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실망감이 묻어나는 듯했다. 병실을 나서기 전 유진은 VVIP, 병동 입구를 지키고 있는 낯선 경호원에게 다가갔다. 민혁의 오랜 경호팀은 사고 이후 모두 교체되었다. 대표님, 사고 당시 차량에서 회수된 물품이 있나요? 서류 가방 같은 것 말입니다. 경호원은 유진의 시선을 피하며 긴장한 듯 답했다. 아니요, 없습니다. 차량이 워낙 심하게 파손돼서 브레이크 파열이라고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유진의 눈이 차가워졌다. 브레이크 파열 민혁의 차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방탄사양이었고 그는 매주 차량 점검을 받는 편집관기였다. 유진은 경호원의 손목에 채워진 그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새 명품 시계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민혁과 함께 살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그녀의 공간이 아니었다. 현관문에 기대어 주저앉은 유진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가면이 벗겨지고 완벽했던 통제력이 무너졌다. 소리 없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집어들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민혁 씨, 내가 찾을 거야. 누가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내가 당신을 지킬 거야. 당신이 날 영원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슬픔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강철 같은 결의가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를 위한 전쟁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민혁이 눈을 떴을 때 병실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소독약 냄새 대신 짙고 그윽한 원두커피 향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간호사가 가져다주는 밍밍한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었다. 한유진은 이미 그가 깨어나기 한참 전부터 와 있었다. 그녀는 밤새 어지럽혀졌던 병실을 완벽한 임시 집무실로 탈바꿈시켜 놓았다. 각종 보고서와 태블릿 필기구들은
마치 군대를 사열하듯 정확한 각도로 정돈되어 있었다. 일어나셨습니까, 대표님? 유진이 따뜻한 김이 오르는 커피잔을 그에게 건넸다. 민혁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잔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셨다. 쓴맛과 신맛의 완벽한 균형, 그리고 혀끝에 남는 미묘한 초콜릿 향. 그것은 완벽했다. 그가 정확히 어떻게 커피를 좋아하는지 아는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맛이었다. 이 원두는, 그가 무심코 물었다. 코스타리카 타라주입니다. 로스팅 후 정확히 72시간 지난 원두를 핸드드립으로 내렸습니다. 설탕이나 우유는 넣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다. 민혁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자신이 어떤 커피를 선호하는지 그는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알고 있었다. 불쾌한 기시감이었다. 오전 내내 민혁은 유진의 완벽함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일부러 까다롭게 굴었다. 어제 태준이 가져온 재무 보고서를 다시 요구했고 병원 식단에 대해 불평했다. 하지만 유진은 단 한 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보고서의 핵심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요약해 제시했고 병원 영양실과 이미 상의하여 그의 회복 단계에 맞춘 특별 식단을 준비해 두었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할지 한 발 앞서 예측하고 준비했다. 마치 그의 머릿속을 읽는 것 같았다. 그는 짜증이 치밀었다. 이 유능함은 편안함이 아니라 통제당하는 듯한 불쾌감을 주었다. 형님, 몸은 좀 어떠세요? 점심시간 직전 강태준이 과장된 우애를 과시하며 병실로 들어섰다. 그는 유진이 완벽하게 정리해둔 집무 환경을 훑어보곤 픽 웃었다. 이야, 한 비서. 정말 열심히네. 하지만 형님은 환자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마치 예전 전략기획실에서 프로젝트 밀어붙이던 버릇 못 고친 사람처럼. 태준은 교묘하게 민혁에게 과거의 유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으려 했다. 그는 민혁의 기억 상실을 이용해 자신만의 과거를 재구성하고 있었다. 한 비서는 그냥 내 수발이나 들라고 데려온 거야. 중요한 일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안 그래, 형님? 태준은 소파에 거만하게 앉으며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이거 형님이 사고 나기 직전에 승인했던 M&A 건입니다. 형님이 기억 못하실까봐 다시 가져왔죠.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에이펙스 로지스틱스 인수건입니다. 우리가 이걸 잡으면 아시아 물류시장을 장악할 수 있어요. 그는 민혁 앞에 서류를 펼쳐놓았다. 민혁의 눈이 복잡한 수치들을 훑었지만 머릿속은 안개처럼 흐릿했다. 민혁은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꼈다. 위험 부담이 너무 커 보였다. 하지만 태준은 형님이 직접 지시하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내가 정말 이걸 승인했다고? 민혁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죠. 형님이 얼마나 공들였는데요. 한 비서도 알지 않나. 그때 전략기획실에서도 이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일상이었잖아. 태준이 유진에게 동의를 구하듯 시선을 돌렸다. 유진은 표정 변화 없이 대답했다. 저는 해당 프로젝트의 실무 담당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태블릿을 들어 민혁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에이펙스 로지스틱스의 최근 3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부채 비율이 업계 평균 대비 250%를 초과하고 핵심 자산인 동남아 물류 창고에 대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인수 시 JM그룹이 떠안아야 할 우발 부채 리스크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유진이 이렇게 빨리 반박 자료를 찾아낼 줄 몰랐다. 한 비서 지금 형님께 혼란을 주려는 건가? 그건 이미 다 검토된 사항이야. 민혁은 태준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유진이 제시한 데이터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날카롭고 정확하며 핵심을 찌르는 분석. 그가 기억을 잃기 전에 자신이라도 이랬을까? 그는 짜증스럽게 태준을 향해 말했다. 나가봐.
머리가 아프군. 한 비서만 남으라고 해. 태주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민혁의 명령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문이 닫히자 민혁은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유진을 노려보았다. 당신 정체가 뭐야? 왜 내 사촌 동생이 추진하는 일을 사사건건 방해하지?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제 임무는 대표님을 보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표님의 자산을 보호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부회장님의 보고서에는 누락된 사실이 많습니다. 그녀의 단호함에 민혁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이 여자가 밉살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말이 맞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민혁의 머리를 깨질 듯한 통증이 강타했다. 으윽! 그가 신음하며 이마를 감쌌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아주 짧은 영상이 스쳐 지나갔다. 햇살 속에서 누군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긴 머리카락. 그리고 자신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는 작고 따뜻한 손. 그것은 고통스러울 만큼 강렬한 행복감과 함께 찾아왔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유진이 놀라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한 염려. 그것은 단순한 비서의 걱정이 아니었다. 민혁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밀쳐냈다. 저리 가 만지지 마.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날카롭게 반응했는지 몰랐다. 그녀의 손이 닿으려 하자 그 환영 속에 손과 겹쳐 보이며 극심한 혼란을 일으켰다. 유진은 상처받은 표정을 감추고 한 걸음 물러섰다. 의사를 부르겠습니다. 필요 없어. 나가봐. 혼자 있고 싶군. 민혁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그 미소와 손의 감촉이 맴돌았다. 그는 그것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 잔상은 지독하게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날 밤 강태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에 차 있었다. 한유진, 그 여자가 감히 내 일을 망쳐.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유진 비서에 대한 과거 자료 전부 긁어모아. 사소한 흠집이라도 좋아. 그리고 내가 예전에 형님한테 심어뒀던 사람들 있지. 이제 슬슬 그들의 충성심을 확인할 때가 됐어. 태주는 민혁이 유진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둘 사이를 어떻게든 갈라놓아야 했다. 그는 민혁에게 유진이 과거 JM그룹의 기밀을 유출하려다 좌천되었던 사실을 상기시켜줄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민혁은 병실에서 잠 못 이루고 있었다. 간호사가 두고 간 진통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유진이 정리해둔 에이펙스 로지스틱스 분석 보고서를 다시 읽고 있었다. 완벽한 논리, 빈틈없는 데이터. 이 여자는 천재이거나 혹은 그가 잃어버린 과거와 지독하게 얽혀있는 사람이거나.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가 왜 가지고 있는지 모를 손때 묻은 만년필 한 자루가 있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 펜을 집어들었다. 이상하게도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 너무나 익숙했다. 그는 그 펜으로 보고서 여백에 무언가를 적으려 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한 글자를 적었다. 유. 그는 놀라서 펜을 떨어뜨렸다. 왜 이 글자를 적은 거지? 강태주는 초조했다. 그는 강민혁의 기억 상실이라는 황금 같은 기회를 이용해 자신이 오랫동안 노려왔던 에이펙스 로지스틱스 인수건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이 거래에는 막대한 리베이트가 걸려 있었고 JM그룹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 계약이었다. 하지만 기억을 잃은 민혁은 태준의 감언이설에 넘어오기 직전이었다. 형님 어제 말씀드린 M&A 건입니다. 형님이 쓰러지시기 전에 가장 공들였던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최종 사인을 하셔야. 태준이 서명란을 가리키며 민혁을 재촉했다. 민혁은 펜을 들었지만 망설였다. 어제 한유진이 제시했던 데이터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잠깐. 유진의 차분한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민혁에게 다가갔다. 대표님, 어제 분석하신 리스크 외에 에이펙스 측의 숨겨진 차명 부채에 대한 법무팀의 긴급 검토 의견이 방금 도착했습니다. 태준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한 비서, 지금 감히 유진은 그를 무시하고 민혁에게만 집중했다. 인수 즉시 JM그룹이 승계해야 할 채무입니다. 태준 부회장님이 제출하신 자료에는 이 부분이 단순 검토 중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법무팀은 즉각적인 법적 패소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혁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태준을 바라보았다. 태준아, 넌 이걸 단순 검토 중이라고 했나? 태준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다. 형님, 그건 실무진에 과장된 보고입니다. 한 비서가 형님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민혁이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나가. 짧고 단호한 명령이었다. 형님, 나가라고 했다. 태준은 분노와 굴욕감에 휩싸여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혁은 한유진을 바라보았다. 이 여자는 또다시 그를 막대한 손실에서 구해냈다. 그녀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완벽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지? 그는 그녀의 능력이 감탄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두려웠다. 그녀는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자신보다 더 그를 잘 아는 것 같았다. 그는 며칠 동안 그녀를 지켜봤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가 물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깨끗한 물잔이 앞에 놓였고 햇빛이 눈부시다 싶으면 블라인드가 조절되었다. 그녀의 존재는 불안한 그의 세상을 지탱하는 기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 감정은 단순한 신뢰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류에 집중할 때,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모습, 커피를 내릴 때의 섬세한 손놀림, 그리고 가끔 창밖을 바라볼 때 그녀의 눈에 스치는 깊은 슬픔. 그는 그 슬픔의 이유가 궁금했다. 태준은 그녀를 야망이 크다고 경고했지만 민혁이 본 것은 야망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려는 처절함이었다. 그는 이 여자에게 끌리고 있었다. 기억이 아닌 본능이 그를 이끌었다. 그날 밤늦게까지 민혁은 서류를 검토했다. 유진은 그의 곁에서 조용히 업무를 보조했다. 민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유진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민혁은 그녀의 책상을 짚고 상체를 숙였다. 두 사람의 거리는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한 비서.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울렸다. 당신, 도대체 누구지? 유진의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강렬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대표님, 무슨 말씀이신지. 민혁은 피식 웃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내 커피 취향, 내가 선호하는 셔츠의 재질, 내가 어떤 보고서를 먼저 읽는지, 심지어 내가 두통을 느끼기 직전의 표정까지. 당신은 내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마치 내 아내라도 되는 것처럼. 아내라는 단어가 유진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약혼녀였다. 그는 그녀를 벽으로 몰아붙였다. 퇴로가 차단되었다. 민혁이 그녀의 턱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붙잡아 올렸다. 태준이는 당신이 야망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군. 나를 조종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그 말이 맞나 유진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내 본능은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어. 민혁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입술을 스쳤다. 당신이 날 볼 때 그 눈빛, 그건
야망가의 눈이 아니야. 그건 훨씬 더 복잡하고 아픈 눈이야. 그는 그녀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마치 그녀의 영혼을 읽으려는 듯이. 대체 왜 그렇게 나를 신경 쓰는 거지? 한비서 내가 잃어버린 기억 속에. 당신이 있는 건가? 유진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가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채취, 그의 시선, 그가 내뿜는 열기. 모든 것이 그녀가 미치도록 그리워했던 그였지만 동시에 그녀를 의심하는 낯선 남자였다. 대답해. 그의 목소리가 애원처럼 혹은 협박처럼 들렸다. 강민혁의 뜨거운 숨결이 한유진의 뺨에 닿았다. 그의 눈동자는 혼란과 거부할 수 없는 끌림으로 이글거렸다. 내가 잃어버린 기억 속에 당신이 있는 건가? 그의 질문은 병실 안의 공기를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유진은 그의 가슴팍에 손을 대고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는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숨을 참았다. 내 죄가 있어요. 당신의 약혼녀, 당신이 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당신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간 그 사고의 유일한 목격자. 진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그것을 삼켰다. 지금은 아니었다. 그의 기억 회복은 의료진의 통제해 천천히 이루어져야 했다. 이 진실은 그의 뇌에 치명적인 충격이 될 수 있었다. 대표님, 유진은 애써 목소리의 떨림을 감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지금은 업무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표님의 비서입니다. 그녀는 그의 팔 아래로 몸을 숙여 빠져나왔다. 차가운 이성을 방패 삼아 거리를 두었다. 대표님의 상태가 아직 불안정하셔서 불필요한 상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에이펙스건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의도적으로 화제를 돌렸다. 민혁은 그녀의 냉정한 태도에 허를 찔린 듯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비서를 그것도 그가 의심하고 있는 여자를 벽으로 몰아붙였다. 그는 거칠게 머리를 쓸어 넘기며 돌아섰다. 알아서 해. 당신 판단이 맞겠지. 그 목소리에는 자조와 알 수 없는 패배감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병원을 나서지 않고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안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민혁의 질문으로 인해 더 이상 조사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의 본능이 이미 진실의 가장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그녀는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낮고 신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최 팀장이었다. 그는 민혁의 아버지 시절부터 JM그룹의 보안을 책임졌던 충직한 인물로 사고 직후 강태준에 의해 가장 먼저 강제 해고되었다. 팀장님, 저예요. 말씀하신 자료 준비되셨나요? 유진은 늦은 밤 인적이 드문 한강의 한 다리 밑에서 최 팀장을 만났다. 강바람이 매서웠지만 유진은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최 팀장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얼굴로 그녀에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넸다. 이게 제가 확보할 수 있었던 전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사고 직후 현장은 부회장님의 사설 경호팀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접근조차 못했죠. 그들이 도착하기 직전 제 부하 중 하나가 차량 블랙박스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까스로 복사해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죠? 유진이 초조하게 물었다. 데이터가 중간에 끊겨 있습니다. 사고 발생 정확히 30초 전부터 영상과 음성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로 의도적으로 지워진 겁니다. 최 팀장은 덧붙였다. 그리고 브레이크 파열은 말도 안 됩니다. 대표님 차량은 매주 제가 직접 점검했습니다. 방탄 사양의 제동 시스템은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공격이었습니다. 유진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의 최악의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강태준, 그가 어디까지 개입된 걸까요? 그건 이 USB 안에 있을지도 모르죠.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유진은 USB를 꽉 쥐었다. 이것이 그녀의 무기이자 유일한 희망이었다. 같은 시각 병실에 홀로 남은 강민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유진을 몰아붙였던 자신의 행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왜 그랬을까? 그녀의 그 슬픈 눈빛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서류를 검토하려 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무의미하게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놓인 낡은 만년필 한 자루를 발견했다. 몽블랑 마이스터스틱 뱁사구.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한 전율이 흘렀다. 무게감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리고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쥐는 그립감까지. 모든 것이 지독하게 익숙했다. 그는 만년필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펜촉을 종이 위에 가져갔다. 그의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다. 그것은 글씨가 아니었다. 복잡하고 세련된 서명이었다. 강민휴. 그는 자신의 서명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완벽하게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서명 옆에 그는 또 다른 것을 그렸다. 작은 별 모양이었다. 왜 별이지?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별을 그리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그것은 유진이 3년 전 그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던 날 제임의 별이 되세요라며 선물했던 펜이었고, 그녀의 이름 유진에는 별진 첸 자가 없었지만 그는 늘 그녀를 나의 별이라 불렀다. 다음 날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 민혁이 에이펙스 M&A건을 공식적으로 백지화시켰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그 결정의 중심에 한유진이 있었다는 것도. 태준의 얼굴이 흉흉하게 일그러졌다. 감히 그 계집애가. 그는 비서에게 유진을 호출하라고 명령했다. 유진이 부회장실에 들어서자 태준은 평소의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한비서 요즘 고생이 많아. 형님이 한비서 덕분에 빨리 회복하시는 것 같아. 그는 값비싼 시계에 불을 붙이며 연기를 내뿜었다. 그런데 말이야, 한비서.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듣자 하니 자네가 비서 업무 외에 불필요한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 유진은 동요하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태준은 웃었다. 형님, 사고건 말이야. 이미 경찰 조사도 끝났어. 단순 사고였지. 그런데 자꾸 과거를 들추는 건 형님 회복에 전혀 도움이 안 돼. 오히려 스트레스만 줄 뿐이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에게 다가왔다. 자네 능력은 아깝지만 지금 형님 곁에는 휴식을 줄 사람이 필요해. 자네처럼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내가 자네를 위해 좋은 자리를 하나 마련해뒀어. 미주지사 마케팅 팀장. 경력에도 도움이 될 거야. 형님께는 내가 잘 말씀드리지. 태준은 유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회유하려 했다. 유진은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부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제 거취는 대표님께서 직접 결정하실 사안입니다. 그리고 제 업무는 대표님을 보좌하는 것이지 휴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태준을 노려보았다. 만약 제 업무 수행에 불필요한 방해가 계속된다면 이 또한 대표님께 정식으로 보고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태준의 눈이 분노로 타올랐다. 감히 일개 비서가 자신에게 맞서는 상황을 그는 견딜 수 없었다. 좋아, 한 비서. 자네가 뭘 믿고 그렇게 나오는지 알겠지. 하지만 기억해. 그 기억 잃은 형님이 언제까지 자네 방패가 되어줄 것 같아. 태준의 경고를 뒤로하고
유진은 부회장실을 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다. 최 팀장에게 받은 USB를 꽂았다. 화면에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 실행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복구 예상 시간 48시간. 그녀는 그 시간 동안 민혁을 지켜내야 했다. 동시에 병실에서는 민혁이 그 낡은 만년필을 손에 쥔 채 유진이 돌아올 아침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낯선 여자에게 감정적으로 종속되고 있음을 깨달았고 그것이 미치도록 혼란스러웠다. 강민혁은 혼란스러웠다. 강태준은 매일같이 찾아와 한유진의 과거에 대해 경고했다. 형님, 저 여자 야망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형님이 기억 못하실 때 전략기획실에서 무리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힐 뻔했어요. 지금 형님께 접근하는 것도 분명 꿍꿍이가 있어서입니다. 태준의 말은 논리정연했지만 민혁의 가슴은 그 논리를 거부했다. 그의 본능은 한유진이 위험하지 않다고, 오히려 그녀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다. 그의 의심은 유진의 최근 행동으로 인해 더욱 증폭되었다. 그녀는 업무 시간 중에도 종종 자리를 비웠고 누구와 통화하는지 확인하려는 듯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표정은 늘 침착했지만 그 침착함 뒤에 숨겨진 긴장감을 민혁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것이 태준이 말하는 야망 때문일까 아니면 그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이유 때문일까? 그는 자신이 이 낯선 비서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지만 동시에 그녀의 비밀을 알아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다. 그날 오후 유진은 외부 법무팀과 미팅이 있습니다. 2시간 정도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라는 보고를 남기고 병실을 나갔다. 민혁은 그녀가 사라지자마자 경호원을 따돌리고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는 아직 완벽히 회복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의사는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그는 이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병원을 빠져나가는 유진의 차를 조심스럽게 뒤따랐다. 그녀는 법무팀 사무실이 있는 강남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인 마포의 한적한 강변북로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유진의 차는 인적이 드문 한강공원 주차장 구석에 멈춰 섰다. 민혁은 차를 숨기고 그녀를 지켜보았다. 잠시 후 중년의 남자 한 명이 그녀의 채 올라탔다. 민혁은 그 남자를 본 기억이 없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남자는 유진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민혁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태준의 말이 맞았던 건가? 그녀가 지금 회사 기밀을 빼돌리고 있는 것인가? 그 남자는 과거 JM그룹의 보안팀장이었던 최 팀장이었다. 민혁이 가장 신뢰했던 인물이지만 지금의 민혁은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 민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차에서 내렸다. 그가 유진의 차문을 거칠게 열어 젖혔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한 비서? 유진과 최 팀장은 경악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대표님, 여긴 어쩐 일로? 유진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민혁의 시선은 그녀가 손에 쥐고 있는 노란색 서류 봉투에 고정되었다. 그게 뭐지? 누구야 이 남자는? 당신 지금 내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눈앞이 아찔했다. 최 팀장이 상황을 파악하고 차에서 내리려 했지만 민혁은 유진의 팔목을 붙잡았다. 대답해, 강태준 말이 맞았어. 당신 내 기억이 없다는 걸 이용해서 회사를 팔아넘기려는 속셈이었나. 그 비난은 유진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그의 손목을 마주 잡았다. 대표님, 오해입니다. 오해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낯선 남자와 은밀하게 만나서 서류나 받아 챙기는 게 네가 말하는 보좌인가? 유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이대로라면 그가 자신을 완전히 적으로 돌릴 것이고 태준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흘러갈 터였다. 그녀는 최 팀장에게 눈짓을 보내고 민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당황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슬픔과 확신만이 남아있었다. 이분은 JM그룹의 전 보안팀장이셨던 최 팀장님입니다. 그리고 이건 회사 기밀이 아닙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사진 몇 장을 꺼내 민혁의 눈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처참하게 부서진 민혁의 사고 차량 사진이었다. 민혁은 그 사진들을 보고 숨이 멎는 듯 했다. 이게 뭐야? 대표님의 사고 현장 사진입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깔렸다. 저는 회사를 팔아넘기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대표님의 사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혁은 충격에 휩싸여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고, 그건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단순 사고였어. 경찰도 태준이도 그렇게 말했어. 아니요, 유진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렸다. 그건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뒷면을 가리켰다. 브레이크 라인이었다. 날카로운 무언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 선명했다. 경찰은 이걸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강태준 부회장이 현장을 너무 빨리 수습했으니까요. 하지만 최 팀장님이 목숨을 걸고 이 증거를 확보하셨습니다. 민혁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태준이가 나를, 그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왜 당신이 이런 짓을 하지?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유진은 그의 멱살이라도 잡고 소리치고 싶었다. 당신이 내 약혼자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을 내뱉는 대신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의 일부를 꺼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가 그의 뺨을 감쌌다. 민혁은 그녀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님의 상태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그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요. 가까운 사이. 민혁이 그녀의 말을 되뇌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기억나지 않는 그 미소, 그 따뜻한 손길의 환영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이 이 여자였나. 그는 태준의 경고와 유진의 눈물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한쪽은 그가 기억하는 유일한 가족이었고, 다른 한쪽은 그의 본능이 느끼는 유일한 진실이었다.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지금 이 여자의 눈에서 단 하나의 거짓도 읽을 수 없었다. 민혁은 결심했다. 그는 유진의 손을 잡고 있던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는 최 팀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최 팀장이라고 했나? 당신이 가진 거 전부 지금 당장 내게 넘겨.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그의 선택이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그리고 JM그룹의 운명을 기억나지 못하는 이 여자에게 걸기로 결정했다. 유진은 그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힘에 그가 자신을 믿어주었다는 사실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민혁은 당황했지만 그녀를 부축하며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비록 기억은 없었지만 그의 심장은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한강의 차가운 바람이 그들의 침묵을 갈랐다. 강민혁은 한유진의 어깨를 감싼 채 그녀의 흐느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 그는 방금 자신의 사촌동생이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증거와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 여자가
목숨을 걸고 그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동시에 마주했다. 그의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 같았지만 가슴은 이상하게도 명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유진의 손에서 사고 사진을 부드럽게 빼앗아 들었다. 병원으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강태준의 눈과 귀가 사방에 깔려 있을 테니까. 유진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민혁이 자신을 믿어준 순간 그녀는 다시 JM그룹의 최고 전략가 한유진으로 돌아왔다. 안전가옥이 있습니다. 대표님이 예전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마련해 두신 곳입니다. 최 팀장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민혁은 예전의 나라는 말이 거슬렸지만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는 최 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 원본은 저희에게 넘기고 팀장님은 공식적으로는 저희와 접촉하지 마십시오. 태준이가 눈치챌 겁니다. 최 팀장은 굳은 얼굴로 USB와 자료들을 넘겼다. 조심하십시오. 부회장님은 상상 이상으로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남산 외곽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이었다.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3중 보안 시스템과 외부의 감시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구조였다. 민혁은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유진이 그의 손을 밀어내고 익숙하게 번호를 눌렀다. 0714. 민혁은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유진은 그것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짜라는 것을 알기에 손끝이 시렸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선 민혁은 또다시 기시감에 휩싸였다. 미니멀하지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책장에 꽂힌 책들, 심지어 공기 중에 희미하게 남은 향까지. 모든 것이 낯설지만 편안했다. 이곳은 어떻게... 민혁이 묻자 유진은 재빨리 커튼을 치며 대답했다. 대표님께서 직접 설계하셨습니다. 완벽한 방음시설과 독립된 서버를 갖추고 있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이곳 주방은 제가 쓸 수 있게 편한 동선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민혁은 주방 아일랜드 식탁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왜 그랬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저곳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상상하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저어 잡념을 떨쳐냈다.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모든 자료를 펼쳐놓았다. 사고 차량의 사진, 절단된 브레이크 라인의 확대 사진, 그리고 최 팀장이 복구 중인 블랙박스 데이터가 담긴 USB. 기억은 없었지만 강민혁의 천재적인 사업가적 두뇌는 그대로였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자료를 훑어보았다. 태준이가 너무 깔끔하게 처리했어. 현장 증거는 이것뿐인가? 유진은 노트북을 켰다. 물리적 증거는 이게 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쪽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의 재무제표와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에이펙스 로지스틱스. 대표님이 사고 나시기 직전까지 반대했던 인수건입니다. 강태준 부회장은 대표님이 기억을 잃으시자마자 이걸 강행하려 했죠. 민혁의 눈이 번뜩였다. 그가 왜 그렇게 서둘렀지? 에이펙스는 껍데기뿐인 회사입니다. 막대한 부채를 숨기고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회사의 실소유주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강태준 부회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정황입니다. 유진은 자금 흐름도를 가리켰다. 그는 JM그룹의 자금으로 자신의 부실 회사를 인수시켜 막대한 차익을 챙기고 동시에 그룹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려 한 겁니다. 대표님은 이걸 알아채셨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거고요. 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과 회사의 명운을 건 완벽한 배신이었다. 밤이 깊어졌다.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증거 조각들을 맞추어 나갔다.
민혁의 분석력과 유진의 정보력이 합쳐지자 강태준의 거대한 음모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다. 민혁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헌신에 감탄하고 있었다. 이 여자는 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이 위험한 싸움에 뛰어든 걸까? 단순히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피곤해 보이는군. 그가 무심하게 말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다.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잠이 든 것이었다. 민혁은 잠시 그녀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긴 속눈썹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넘겨주려다 흠칫하며 손을 거두었다. 이 감정은 뭐지? 그녀를 보호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 그것은 잃어버린 과거의 잔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새로 태어난 감정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유진은 재킷의 무게감과 함께 희미하게 풍기는 그의 체향에 눈을 떴다. 새벽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걸쳐진 재킷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예전에도 그녀가 서재에서 잠들면 그는 늘 이렇게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고 가곤 했다. 민혁 씨, 그녀는 재킷을 끌어안으며 벅차오르는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기억을 잃었지만 그의 다정함은 본능처럼 남아있었다. 일어났나. 소파 반대편에서 민혁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한숨도 자지 않은 듯했다.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 닿자 유진은 황급히 재킷을 벗으려 했다. 아닙니다. 덮고 있어. 바깥 기온이 떨어졌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지만 유진은 그 안에 숨겨진 배려를 느꼈다. 그때 유진의 보안 휴대폰이 진동했다. 최 팀장의 연락을 받고 고용했던 데이터 복구 전문가였다. 한 비서님 드디어 복구됐습니다. 삭제됐던 30초. 영상은 심하게 훼손됐지만 음성은 살아있습니다. 유진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하고 파일을 재생했다. 잡음과 함께 사고 직전에 다급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확실히 손봤나. 좋아. 절대 살아남게 해선 안 돼. 깔끔하게 사고로 처리해.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강태준의 목소리였다. 민혁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가 의지했던 유일한 피부티의 목소리. 그의 눈동자에 맹렬한 분노가 타올랐다. 배신감에 대한 고통보다 죽이겠다는 사리가 먼저 치밀었다. 강태준. 그가 이를 갈며 이름을 내뱉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추어졌다. 그들이 방역할 완벽한 증거가 손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 순간 민혁의 개인 비서 태준이 심어둔 액에서 다급한 공식 이메일 한 통이 날아왔다. 강태준이 먼저 칼을 빼들었다. 긴급 임시 주주총회 소집 공고. 유진이 이메일의 내용을 소리내어 읽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안건현 대표이사 강민혁의 건강상 문제 및 경영 판단 능력 상실로 인한 직무 정지 및 해임안. 태준은 민혁이 병원을 무단 이탈한 것을 정신불안정해의 증거로 삼고 자신이 조작한 의료 기록을 내세워 그를 합법적으로 끌어내릴 속셈이었다. 주주총회는 이틀 뒤였다. 그가 우리보다 빨랐군. 민혁이 차갑게 말했다. 그들은 살인 미수의 증거를 가졌지만 태준은 그들의 시간을 빼앗아 버렸다. JM 그룹 본사 30층 이사회실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을 둘러싼 주주들과 이사진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 모든 사태의 중심 강민혁.
그는 사고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었지만 평소의 압도적인 카리스마 대신 창백한 얼굴과 어딘지 모르게 불안정해 보이는 기운이 감돌았다. 그리고 그의 바로 뒤 그림자처럼 한유진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노트북과 데이터가 담긴 USB가 단단히 들려 있었다. 강태준이 의장석에서 일어섰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긴급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완벽하게 연출된 슬픔이 배어 있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사촌 형이자 JM그룹의 심장인 강민혁 대표님은 불의의 사고를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쾌유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숨을 내쉬며 준비된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민혁의 의료 기록이었다. 이것은 대표님의 주치의가 작성한 공식 소견서입니다. 태준이 고용한 양심을 팔아넘긴 의사가 스크린에 나타나 민혁의 상태를 설명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로 인한 심각한 인지 부조와 편집증적 망상, 그리고 간헐적인 기억 상실. 현 상태로는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사회실이 술렁였다. 태준은 결정타를 날렸다. 대표님은 심지어 며칠 전 병원을 무단으로 이탈하여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이것이 제정신인 사람의 행동입니까? 태준은 다음 자료를 띄웠다. 에이펙스 로지스틱스 인수 건의였다. 이 프로젝트는 형님이 가장 공들였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표님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이 계약을 백지화시켰습니다. 그는 유진을 곁눈질하며 덧붙였다. 이는 명백히 최근 대표님의 곁에 배치된 한유진 비서의 월권이자 불안정한 대표님을 조종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을 손실은 막대합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이 유진에게 쏠렸다. 그녀가 민혁을 조종하는 야심가라는 프레임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주주들의 얼굴에 불신과 분노가 떠올랐다. 태준은 승리를 확신했다. JM그룹의 미래를 위해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현 대표이사 강민혁의 직무정지 및 해임안을 발의합니다. 그가 투표를 시작하려던 찰나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잠깐. 모든 시선이 강민혁에게 향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창백했지만 그의 눈은 시베리아의 얼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태준을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유진을 바라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유진이 앞으로 나섰다. 태준이 즉각 제지했다. 어딜 감히 여긴 비서 따위가 나설 자리가. 민혁이 태준의 말을 잘랐다. 한 비서는 나의 정원 대리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의 정신 상태에 대해 가장 정확히 증언해줄 사람이기도 하지. 민혁은 태준을 향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였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주주 여러분, 대표님의 경영 판단 능력을 의심하시기 전에 그분이 왜 그런 사고를 당하셔야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헛소리야 당장. 유진은 재생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삭제되었던 블랙박스에 30초가 울려 퍼졌다. 브레이크는 확실히 손봤나? 좋아. 절대 살아남게 해선 안 돼. 깔끔하게 사고로 처리해. 강태준의 목소리였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숨조차 쉬지 못했다. 태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소리쳤다. 거짓말 조작된 거야. 저건 내 목소리가. 조작이라고. 이번에는 민혁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울렸다. 그는 유진에게 다음 슬라이드를 지시했다. 화면에는 에이펙스 로지스틱스의 복잡한 지분 구조와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친 자금의 종착지. 그 끝에는 강태준의 스위스 비밀 계좌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에이펙스는 내 놈이 만든 부실 덩어리 껍데기 회사였어. 넌 JM의 돈 수십억 달러를 이용해 내 빚더미를 청산하고 그 차익을 챙기려 했지. 민혁은 테이블을 짚고 상체를 숙였다. 그의 눈은 사리로 번뜩였다. 내가 그걸 알아챘다. 그래서 넌 날 죽이려 했어. 안 그런가 강? 준. 태준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경호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당장 저것들을 끌어내. 저 둘 다 미쳤어. 저건 증거가. 그는 출입문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가 문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사회실의 육중한 문이 밖에서 열렸다. 그곳에는 최 팀장과 함께 검찰청 특수수사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서 있었다. 강태준 씨. 리드 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살인 미수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대규모 기업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비명을 지르는 태준의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웠다. 그가 끌려 나가면서도 민혁을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다. 강민혁, 네가 감히 내가 너를 땡그랑. 그가 차고 있던 값비싼 시계가 바닥에 떨어지며 그의 몰락을 알렸다. 회의실은 충격과 공포로 마비되었다. 모든 사태가 정리된 후 민혁은 여전히 의장석에 서 있었다. 그는 망연자실한 주주들을 바라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대표이사 해임안은 기각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죠. 주주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사과와 변명을 늘어놓으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거대한 회의실에 민혁과 유진 단둘만이 남았다. 민혁은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눈을 감았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갔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가방에 챙겨 넣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되찾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가 돌아서려 할 때 민혁이 그녀를 불렀다. 한비서. 유진이 멈춰 섰다. 그는 그녀에게 천천히 걸어왔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섰다. 그는 고맙다거나 수고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드레날린으로 아직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낯선 이에 대한 감사가 아닌 자신의 유일한 편을 바라보는 깊은 신뢰와 그가 아직 정이 내릴 수 없는 강렬한 감정이었다. 강태준의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간 이사회실의 문이 닫히자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고요함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닌 거대한 진공 상태였다. JM그룹이라는 거함은 선장을 잃고 좌초할 뻔했다. 강민혁은 그 진공 상태를 단 하루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이사회실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기억을 잃은 CEO가 아닌 지옥에서 돌아온 지휘관의 모습으로 그룹을 장악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 같았고 그의 지시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배신자들의 색출과 숙청은 피를 튀기지 않았지만 그 어떤 숙청보다 단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강태준이 심어놓은 썩은 뿌리들은 하룻밤 사이에 모두 뽑혀나갔다. 그 과정의 중심에 한유진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뒤에 선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곁에 서서 그의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판단들과 현재의 전략을 완벽하게 조율하는 파트너였다.
그녀는 민혁이 기억하지 못하는 JM그룹의 장기 비전을 꿰뚫고 있었고 그의 천재적인 본능이 내리는 결정을 현실화시킬 유일한 사람이었다. 직원들은 이제 그녀를 감히 한 비서라고 부르지 못했다. 그녀는 사실상 그룹의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였으며 강민혁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들의 완벽한 호흡은 JM그룹을 놀라운 속도로 안정시켰다. 그룹이 안정을 되찾는 동안 민혁은 마지막 정밀 검사를 받았다. 한 달간의 경무와 긴장 속에서도 그는 재활 치료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가 원했던 것은 업무의 복귀가 아니라 잃어버린 5년에 대한 갈망, 즉 한유진에 대한 기억이었기 때문이다. 주치의는 복잡한 뇌 스캔 이미지를 모니터에 띄웠다. 그는 펜 끝으로 뇌의 특정 영역 측두엽의 깊은 부분을 가리켰다. 대표님, 기적적으로 회복하셨습니다. 경영 활동에 필요한 논리적 사고나 분석 능력은 사고 전보다 오히려 활성화된 부분도 보입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골랐다. 하지만 이 부분, 감정과 장기 기억을 연결하는 해마의 일부가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영구적인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혁은 침묵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관계 즉 한유진이라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은 아시겠지만 그 사람과 관련된 감정, 예를 들어 사랑이나 애틋함 같은 복합적인 감정의 기억들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구적인 손상. 그 말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던 자신을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뜻이었다. 그는 한때 그 가능성만으로도 절망했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은 담담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사에게 가볍게 목례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절망에 빠진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병원을 나섰다. 그날 밤 민혁은 펜트하우스 서재에 있었다. 강태준이 몰락한 후 그는 이 집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오직 서재만큼은 그의 손길이 닿은 듯 편안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유진의 손길이었음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의 취향대로 이 공간을 꾸며놓았던 것이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낡은 몽블랑 만년필. 그는 그것을 손에 쥐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가 언제 왜 어떤 표정으로 이것을 선물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가 JM의 별이 되세요 라고 말했는지 사랑해요 라고 말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종이를 꺼내 병실에서처럼 무의식적으로 그 작은 별을 그렸다. 그는 이제 그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것은 잃어버린 과거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자신에게 유일한 길잡이가 되어준 현재의 한유진을 의미했다. 그는 깨달았다. 그는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으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지금의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게 된 이유를 과거에서 찾으려 했던 것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강민혁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었다. 지금의 강민혁이 이 기억이 텅 빈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과거의 남자가 아닌 현재의 남자로서 그녀에게 가야 했다. 같은 시각 한유진은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짐을 싸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자리는 여전히 애매했다. 그녀는 강민혁의 비서였지만 그룹의 모든 임원들은 그녀를 비서 이상으로 대우했다. 하지만 민혁은 그날 이사회실에서 그녀의 손을 잡아준 이후로 그녀에게 단 한 번도 사적인 감정을 내비치지 않았다. 그는 완벽한 CEO였고 그녀는 완벽한 비서였다. 그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투명한 벽이 생긴 듯했다. 유진은 그가 기억을 되찾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2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사고 전에 다정했던 민혁, 그리고 사고 후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일어선 차갑지만 누구보다 강인하고 정의로운 현재의 민혁. 그녀는 2번째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 그가 자신을 기억하든 못하든 상관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과거에 약혼녀라는 책임감 때문에 자신을 곁에 두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사직서를 작성했다. 그의 곁을 떠나는 것이 그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주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마지막 짐을 챙기려 할 때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강민혁이었다. 그가 그녀를 부른 곳은 사무실이 아니었다. 펜트하우스도 아니었다. 2 사람의 전쟁이 시작되었던 곳 남산의 안전가옥이었다. 유진이 무거운 마음으로 비밀번호 14를 눌렀다. 그녀의 손이 마지막으로 이 번호를 누르는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시렸다. 문이 열리고 민혁이 창가에 서 있었다. 그가 사랑했던 서울의 야경이 그의 등 뒤로 펼쳐져 있었다. 왔군. 그의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유진은 차마 그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입구에 섰다. 부르셨습니까, 대표님? 그녀는 애써 사무적인 목소리를 냈다. 민혁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서류도 펜도, 오직 그 자신만이 서 있었다. 오늘 사직서를 냈더군. 유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룹은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없어도, 내가 없어도 된다는 말은 하지 마. 그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그녀에게 천천히 걸어왔다. 구두 소리가 정적을 울렸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왜 떠나려는 거지? 내가 당신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의 시선이 그녀를 꿰뚫었다. 유진은 그의 시선을 피했다. 아닙니다. 대표님은 자유로워지셔야 합니다. 과거의 책임감 같은 것에. 책임감. 그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한유진 씨, 내가 그런 감정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준 사람을 곁에 두는 그런 한심한 남자로 보이나? 그가 처음으로 그녀를 한유진 씨라고 불렀다. 오늘 의사를 만났소. 유진은 숨을 참았다. 내 기억, 당신을 사랑했던 그 5년의 기억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거라더군.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예상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민혁이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들어 올렸다. 그래서 나는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소. 그의 눈은 진지했다. 나는 당신이 사랑했던 그 남자를 기억해내려고 미친 듯이 노력했어. 당신이 내게 보여준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서. 당신이 그리워하는 그 남자가 되어주고 싶어서. 하지만 난 그가 될 수 없어.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말이었다. 민혁 씨, 하지만 유진 씨. 그의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졌다.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됐어. 과거에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는 몰라도 현재의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눈물로 흐려진 시야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나는 당신의 과거를 기억하는 강민혁이 아니오. 나는 당신이 내 커피 취향을 기억하고 내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사회실에서 나를 위해 홀로 맞서 싸우던 당신의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는 강민혁이오. 그는 그녀의 뺨을 감쌌다. 나는 당신을 다시 사랑하게 됐소. 기억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 때문에. 내 심장이, 내 본능이 이 기억 잃은 뇌가 당신을 다시 선택했소. 나는 유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이 사랑했던 남자는 아니지만 당신을 사랑할 남자는 될 수 있어. 잃어버린 5년은 돌려줄 수 없지만
앞으로의 50년은 오직 당신에게만 줄 수 있어. 그래도 괜찮겠어. 그는 그녀에게 과거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미래를 제안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과거의 재현이 아니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그가 자신을 다시 선택해주는 것이었다. 유진은 울면서 웃었다. 그녀는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바보예요. 그럴지도. 그가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그의 심장 박동이 그녀에게 전해졌다. 유진 씨, 과거는 잊어. 나도 잊었으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그들의 입맞춤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슬픈 의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고통과 배신 절망을 이겨내고 텅 빈 대지 위에서 새롭게 피어난 두 번째 사랑의 첫 번째 증표였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사랑은 다시, 그리고 더 깊고 강하게 시작되었다.